선생님, 두나 잃어버린 곳이 인천 송북항이 맞아요? 하나 씨가 그걸 어떻게 아세요? 서울에서 온 여자아이 둘이 함께 배에 탄 거 제가 봤어요. 오늘은 구하나가 어릴 적 기억을 되찾고 그 기억이 어떻게 최명지와 윤세영의 죄를 밝혀내게 되는지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비 오는 새벽 병실 안은 숨막히게 조용했어요. 신여진은 여전히 혼수 상태였고 바이탈 기계 음만이 살아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죠. 하지만 신여진의 집은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형님 서재 창문이 열려있길래 들어간 거예요. 옷까지 좀 챙기려고요. 최명진은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윤세영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맞아요. 엄마 말대로예요. 그냥 옷이랑 이것저것 챙기러 온 거예요. 그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신여진의 집을 들락거렸어요. 주인 없는 집에 도둑이 날뛴다더니 마치 자기들 집인 것처럼 드나들었어요. 비밀번호를 미리 바꿔놓았으면 좋았으련만. 이미 일은 벌어진 후였던 거죠. 신여진이 입원해 있는 동안 윤성호는 병실을 지키느라 바빴고 장비서는 일 처리를 하느라 신여진의 집은 비어 있었어요. 그 틈을 타 최명지와 윤세영은 서재안 금고까지 손을 댔죠. 금고 속엔 금괴, 인감증명서, 통장 그리고 예전에 신여진이 직접 작성해둔 이혼 서류가 있었어요. 우리는 큰엄마가 못 깨어나길 빌어야 되는 거네. 윤세영의 이 말에 똑똑한 내 딸이라며 칭찬을 하고 최명진은 서류를 챙기고 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돈이었고 돈 되는 것들만 골라 챙겼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걸 하나 놓치고 말았어요. 바로 유진이의 다이어리였던 거예요. 구하나는 은총이가 신여진의 친손자라는 사실을 구지석에게 듣고 충격을 받았고 그때부터 원수의 핏줄을 키웠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며 복수를 결심했었어요. 그날 두나와 은총이의 물건을 집 앞에 내던졌을 때 신여진과 장비서가 구하나의 집을 찾아와 은총이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며 한 번만 만나달라고 부탁했어요. 구하나가 내놓은 상자를 신여진이 가져갔고 그 안에 유진이의 수첩이 있었던 거죠. 한편 황진구와 은총이와 함께 병실을 찾은 구하나는 신여진의 곁에 있는 윤성호를 보고 놀라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여기 계세요? 연락도 안 되고 어제 집에도 안 들어오셔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당황한 윤성호는 구하나에게 자신의 정체를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리차드아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가명입니다. 저는 신여진의 남편이고 은총이의 할아버지 윤성호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왜 그 이름으로 살아야 했는지 설명했죠. 병실 안에 있던 은총이, 황진구, 장비서도 그 얘기를 함께 들었어요. 구하나는 충격을 받았지만 그동안 윤성호가 보여준 진심을 기억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물었어요. 그럼 선생님께서 두나 아빠 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윤성호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구하나를 바라보았죠.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릴 적 송북항에서 두나와 윤세영을 본 것 같아요. 놀란 윤성호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눈을 크게 뜨며 구하나를 바라봤어요. 인천 송북항이요? 그게 사실입니까? 네, 맞아요. 선생님, 제가 10살 때 송북항에서 서울에서 온 여자아이 둘이 배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한 아이만 배에서 내렸고 급하게 달려가다가 넘어지려는 찰나에 제가 손을 잡아줬어요. 그때 그 아이 오른쪽 무릎에서 피가 나는 걸 분명히 봤어요. 그날 상황과 똑같은 말을 구하나가 하자 윤성호는 놀라며 되물었어요. 오른쪽 무릎에 피가 났다고요? 네. 아마 윤세영이 맞다면 오른쪽 무릎에 상처가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신 회장의 집에서 함께 살 때 제가 송북항 얘기를 하거나 실종 사건에 대해 물으면 트라우마 증상을 보였어요. 제 생각에는 윤세영이 두나 실종과 관련이 있는 게 분명해요. 그리고 구하나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어요. 고아원에서 만난 두나가 그 송북항의 여자아이라면
두나 수첩에 뭔가 기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은총이 존재를 알고 두나와 은총이 물건을 버려버려서 그게 안타깝네요. 선생님. 신여진의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윤성호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복잡해졌어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기다림의 끝이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어떤 단서라도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나에 의지한 채 윤성호는 신여진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집안은 조용했지만 어쩐지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죠. 익숙한 공간인데도 낯설게 느껴졌고 그 틈에서 윤성호는 신여진의 방 안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상자 안에는 구하나가 말했던 유진이의 수첩이 있었던 거예요. 수첩을 펼치자 조심스럽고 불안한 글씨로 적힌 기억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어느 항구에서 친구랑 놀다가 바람에 모자가 날아갔고 그걸 주우러 함께 배에 탔다가 눈을 떠보니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글을 읽던 윤성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유진이는 눈을 떠보니 바닷가에 어떤 낯선 집에 있었고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은 채 고아원으로 보내졌다고 적혀 있었죠. 그건 누군가가 겪기엔 너무 가혹한 이야기였어요. 윤성호는 수첩을 꼭 안은 채 무릎을 꿇고 앉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유진아. 내 딸 유진아, 내가 널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 말끝이 흐려지고 감정이 쏟아지듯 윤성호는 오열했어요. 윤세영이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네가 없어졌다고 말을 하다니. 이 나쁜 것. 결정적인 단서를 찾은 기쁨도 잠시 기억을 잃고 긴 세월을 혼자 견뎌야 했던 유진이를 생각하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같은 시각 병실은 또 다른 긴장의 중심에 놓여 있었죠. 윤성호가 집을 비운 사이 최명진은 조용히 신여진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바닥에 발자국 소리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러운 걸음이었지만 그 눈빛엔 이미 목적이 또렷했어요. 신여진의 회사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윤성호와의 이혼 서류를 법적으로 접수하려면 신여진의 지장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최명진은 병상에 누운 신여진 옆에 앉아 낮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형님, 하늘이 날 도우셨어요. 제발, 깨어나지 마세요. 제가 형님 곁에서 20년간 수발든 값이라고 생각하시고 지장 찍어갑니다. 신여진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했죠. 최명진은 손끝을 움직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신여진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죠. 제가 유진이를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놀리듯 빈정거리는 말투, 마치 재밌는 게임을 하는 듯한 얼굴. 그 말엔 죄책감도 슬픔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사람 앞에서 우위를 즐기려는 사람의 말이었죠. 지장을 찍으려 손을 뻗는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윤성호와 장비서가 들어왔어요. 윤성호의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죠. 최명지 씨, 그 손 놓아요. 윤성호는 이미 신여진의 사고가 최명지의 짓이라고 의심하고 있었고 며칠 전부터 장비서를 통해 신여진의 집과 병실 곳곳에 CCTV를 설치하게 했던 거였어요. 사각지대 없이 모든 움직임과 말이 녹화되도록 철저히 준비했죠. 지금껏 최명지와 윤세영이 주고받은 대화, 행동, 움직임이 모두 영상과 음성으로 또렷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최명지는 그런 사실은 꿈에도 몰랐어요. 돈을 밝히는 데만 돌아가던 머리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최명지의 덜미를 잡기 위해 윤성호가 집의 비밀번호를 끝까지 바꾸지 않았던 이유였죠. 이 모든 상황을 엮어 증거를 만들기 위한 유인책이었던 거였어요. 윤성호와 장비서가 자리를 비우면 최명지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걸 생각했죠. 그들은 신여진이 깨어나지 않는 걸 이용해 뭔가 시도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최명진은 병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이때다 싶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죠. 병실 안은 고요했고
신여진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누워 있었어요. 최명진은 그런 신여진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처럼 말이죠. 제가 유진이를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그 말은 혼잣말처럼 들렸지만 의도된 독백이었죠. 누워있는 신여진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을 말. 아니, 자식을 잃은 어미의 가슴에 더 깊은 비수를 꽂기 위한 확인사살 같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신여진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어요. 눈꺼풀도 미세하게 떨렸고요. 아무도 몰랐지만 신여진은 그 자리에 누워서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청각은 죽을 때도 가장 마지막까지 열려있는 기관이라고 하잖아요. 신여진은 혼수 상태에서도 최명지의 모든 말을, 숨소리까지도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산소호흡기 너머로 신여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듯 했어요. 무너진 듯 누워 있었지만 신여진의 의식은 천천히 현실을 향해 돌아오고 있었어요. 최명지의 말 한마디, 그 독이 담긴 그녀의 목소리가 신여진의 깊은 잠을 흔든 거였죠. 신여진의 미동을 본 윤성호는 신여진의 의식이 돌아온 것을 알게 되자 의사와 간호사를 불렀죠. 여기 우리 아내가 눈을 떴어요. 선생님, 의식이 돌아왔어요. 확인해주세요. 라고 기뻐했죠. 신여진이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정한수라도 떠놓고 빌 것만 같던 최명지가 오히려 신여진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게 만든 셈이었던 거죠. 윤성호는 증거물로 집 근처에 설치된 CCTV 영상과 병실과 집안 곳곳에 미리 설치해 두었던 내부 CCTV 자료, 그리고 금고에서 확보한 서류 일체를 경찰에 제출했어요. 영상과 음성에는 최명지가 직접 유진이 사건을 언급한 대목과 신여진의 서명을 강제로 받으려 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경찰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최명지와 윤세영을 긴급 체포했고 두 사람은 경찰 조사실로 끌려가며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무슨 혐의냐고요? 난 억울해요. 조사관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듯 증거 영상을 재생했어요. 그 안에는 두 사람이 신여진의 집을 무단으로 드나들고 금고를 뒤지고 병실에서 지장을 찍으려던 순간까지 모두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윤세영의 신체 감식을 통해 오른쪽 무릎에 오래된 상처 자국이 확인되었고 이는 과거 송북항에서 구하나가 목격했던 여자아이의 기억과 정확히 일치했죠. 구하나의 기억과 유진이의 수첩, 그리고 윤세영의 무릎에 남은 상처 자국까지.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지며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 거였어요. 최명진은 처음엔 잡아떼려 했지만 빼박 증거들 앞에 결국 고개를 떨궜고 윤세영은 눈물까지 흘리며 최명지를 원망했죠. 엄마가 하라 그래서. 저도 그냥 따라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법은 그런 핑계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죄는 죄였고 진실은 숨겨지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최명지와 윤세영은 사기, 문서위조, 주거침입,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구치소로 이송되었어요. 한때 사람들 앞에선 충직한 가족처럼 행동했던 그들의 민낯은 법정에서 낱낱이 드러났죠. 의식이 돌아온 뒤 점차 회복세를 보인 신여진은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 이런 짓까지 하다니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먼저 등을 돌리잖아요. 그래도 아직 숨 쉴 수 있다는 게 고맙네요. 그 말에 윤성호는 조용히 신여진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견뎌줘서 고마워. 이제 곁에서 당신 지켜줄게. 약속해. 오늘은 아내를 지키기 위한 윤성호의 지혜, 그리고 구하나의 어릴 적 기억에서 시작된 작은 실마리가 어떻게 최명지와 윤세영을 덫에 걸리게 했는지 전해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콩콩